작은 서점. 그가 처음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2000년 봄이었다. 그때 나는 갓 대학원에 들어와 석사과정을 밟는 새내기였고 그는 박사과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김영하의 마코토 첫 문장으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어봤습니다. 국문과 학생 지영은 일본인 대학원생 마코토를 짝사랑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도쿄 한복판에서 재회하게 되는데요. 자, 책에 대한 내용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인데요. 장욱진 화백의 외손녀이자 브랜딩 디렉터 김경주 작가가 3년간 매일 새벽 자신을 마주하며 그려낸 치유의 기록입니다. Unfold, 무너진 나를 일으켜준 새벽 드로잉. Who's Got My Tail에서 출간됐는데요.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하얀 첫눈처럼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로 방문해 주셨어요. 하얀 후리스를 입고 와서. 네, 눈빨 같은 오늘 여인. 청취자 7781님께서 여기는 천안입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내렸어요. 근데 이제 아이도 둘이나 있는 아줌마인데요. 뜬금없이 대학 때 만났던 첫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 올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애들이랑 남편 재우고 혼자 작은 서점 들으면서 그때 추억을 혼자 즐겼어요. 호호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왜 첫눈은 첫사랑을 떠올리게 할까요? 이게 무슨 작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뭔가 마음이 살짝 시리면서도 아름다워서. 시리다는 표현이 맞다. 그렇죠. 네. 아름다운 것보다 시린 거에 좀 더 비중이 큰 것 같다. 네. 저는 딱히 좀 약간 감성이 없나? 그냥 첫눈 오면 오늘 이거 눈 쌓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부터 하는데. 차 막히겠다. 차 막히겠다. 오늘 택시 안 잡히겠네.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겠네. 근데 아무튼 좀 문학하시는 분들한테 이 첫사랑이란 소재는 또 첫눈이란 소재는 마르지 않는, 그쵸? 맞아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첫사랑을 좀 추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즐거운 시간이. 네, 관련이 있네요. 될 거예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뭔가요? 오늘은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에 실린 단편소설 마코토입니다. 네, 우리가 김영하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다루는 거 알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김영하 작가님이 올해로 등단 30주년이세요. 네. 3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저는 네. 진짜 약간 좀 쑥스럽지만 김영하 작가님 때문에 이제 문학을 처음 접하고 계속 빠져들고 그런 사람 많죠. 집에 다 있어요. 모든 책이 다. 예. 저도 오늘 가져온 게 초판이거든요. 예. 초판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완독한다는 거, 막 다 골라서 완독한다는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김영하 작가님 통해서. 네네. 그렇구나. 약간 읽다 말고 좀 반복하는 편이었는데, 김영하 작가님 소설은, 맞아. 저번에 박정민 배우님 만났을 때도 네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로요? 내가 이거를 정말 즐기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네. 정말 딱 우리 세대는 맞아요. 김영하 작가님. 그렇죠. 네. 워낙 또 저뿐만 아니라 팬이 많으시고, 네. 영화로 만든 작품도 여러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 네네. 그 영화 시나리오 각색도 하셨고. 네네.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김영하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딱 네. 95년에 그 개간지 리뷰라는 그 잡지에 거울에 대한 명상이라는 단편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는데 이게 영화 주원구 씨의 원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신춘문예에 낙방했던 작품인데 이제 여기에 실리면서 네. 화제가 됐고 그리고 요 문학동네와의 관계도 재밌어요. 요 시기에 또 문학동네도 창간이 막 됐을 때예요. 그 출판사가 문학동네 네. 나오죠. 그래서 뭐 그 시대에는 네네. 뭐 창작가 비평, 문학가 지성사, 그리고 민음사 이런 데 비해서 문학동네는 완전 신생 출판사였던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하는 문학동네 작가상 1회를 수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네. 하면서 이제 젊은 출판사에서 젊은 작가가 젊은 작가. 네, 귀걸이를 한 젊은 작가 이러면서 그때 막 엄청 막 화제가 됐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다니. 귀걸이를 한 젊은 작가. 그때 너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남자 작가인데 네. 경영학과 나오고 귀걸이를 했다? 네. 네. 그 지금 가져오신 책이 네.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이라고 아까 막 네. 자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올해로 이제 등단 30주년이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김영하 작가님 소설 다루고 싶은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등단하기 전에 김영하 작가님을 만나 뵙고 네. 사인을 받았던 책을 가져왔습니다. 장유진 작가님 등단 전이에요. 네, 2015년 15일. 10월 15일. 딱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이네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등단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소설가가 되고 싶은 지망생인데 네. 이제 IT 업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근데 사내 초청 특강으로 김영하 작가님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면 미리 이제 글을 올리라고 하는데 제가 소설을 쓴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기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냥 어떤 심정인지 네. 알죠.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네, 네. 굳이 내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실 제가 소설을 쓰는데 이런 걸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이거 제 친구 얘긴데요 하면서 미리 네.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걸 즉석에서 받지 않고 미리 올리라 그래서 제가 친구 얘긴데 소설을 쓰고 싶어 해서 한동안 쓰다가 뭐 공모전 같은 거 다 떨어지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 쓰고 있다. 나는 이 친구가 다시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원을 갈까 고민 중이라고 한다. 대학원을 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 어쩜 사연들 이렇게 소설가처럼 잘 써요. 능청맞게 본인 얘기를. 네. 그래서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게 도움이 될까요? 안 네. 될까요? 그때 김영하 작가님이 실제로 한예종에서 그 서사창작과에서 교수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나도 교수를 해봤지만 나는 소설 잘 쓰는 거랑 대학원 가서 교수하는 거랑 대학원 가서 수업 듣는 네.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서 써도 되고 안 가서도 충분히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안 쓰는 건데 왜 너가 그냥 냅둬라 그 친구를. 그래서 쓰고 싶으면 쓸 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쓸 거고 네. 냅두면 쓰게 돼 있다. 정말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네.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세요. 아마 김영하 작가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친구는 결국 대학원을 갈 것 같다. 가면 응원해줘라라고 하셨거든요. 정말로 실제로 제가 결국에는 회사를 이제 쉬면서 대학원을 갔었거든요. 그 김영하 작가님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네요. 장유진 작가의 어떤 그럼요. 소설가 인생에. 네. 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갑옷처럼 귀하게 네. 집에 보관을 사인 하고 받고 계셨어요. 단체 사진도 옆자리에서 찍고. 그랬군요. 네. 자,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김영하 소설 책을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게 됐는데 이게 벌써 시간이 이게 2010년도 정도에 나왔던 책이죠? 맞아. 혹시 이 버전으로 읽으셨어요? 그랬을 거예요. 아, 네네. 이게 아마 지금은 이게 지금 저는 문학동네 걸로 가져왔는데 그 복복서가라는 출판사에서 다시 개정판을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래된 책이죠, 이 책도. 네. 그러니까 조금 배경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사고도 그렇고 조금 이제
옛날스러움이 묻어나는 책이 됐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고 하던 시기니까. 네. 뭐 온라인 광고가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분야로 막 맞아요. 떠오르고 네. 와 벌써 격세지감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문체나 분위기 같은 거는 그 여전히 젊은 감각이 맞아요. 유지되어 있고. 네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많은 김영하 작가의 작품 중에서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책이 되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게 보통 이제 활동하는 작가들의 소설집이라는 것이 이제 문예재에서 청착을 받으면 하나씩 써서 그게 이제 벌써 이렇게 쌓였네? 그러면 이제 묶어서 내고 이러는데 여기 실린 거는 청탁 없이 다 그냥 쓰셨다고요. 정말 내킬 때 오직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셨다. 라는 식으로 작가의 말에 적혀 있어서 그래서 뭔가 그 즐거움이 느껴져요. 그 쓴 사람의 즐거움이. 쓴 사람이 즐거움이 느껴진다. 네. 그래서 청탁 없이 이걸 다 썼다는 게 그 작가의 말을 읽고 되게 멋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거예요. 청탁이 그때그때 이제 들어와서 막 마감해서 지금 쓰고 있다 보니. 작가분들도 그거 쓸 때 정말 내가 내 의지에 내 시간에 그냥 맡겨서 쓰는 작품과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스케줄에 맞춰 쓰는 게 느낌이 다르겠군요. 근데 이렇게 쓰셔서 소설집까지 내는 모든 소설을 다 이렇게 써서 낸 사람은 없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존 문단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 중에. 그래서 좀 더 특별한 책이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단편들을 되게 다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에 실린 단편들도 다 되게 명작입니다. 그래서 올해 등단 3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이 기획하고 계시는 그 출판사에서 선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편 선집, 산문 선집, 그리고 빛의 제국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고르신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 수록된 작품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마코토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 게 더 제가 의미가 있었고, 여기에 퀴즈쇼라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원래 퀴즈쇼가 김영하 작가님의 유명한 장편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이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이 퀴즈쇼라는 단편을 먼저 쓰시고 소설가들 그런 경우 있거든요. 단편을 썼는데 이건 할 얘기가 더 있다. 그래서 그 단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확장해서 장편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단편을 기반으로 그 장편 퀴즈쇼를 쓰시지 않으셨을까? 단편 퀴즈쇼도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장편으로 읽은 것 같아요. 퀴즈쇼. 그 퀴즈쇼도 오늘 얘기가 자꾸 썰이 길어지는데 할 얘기 너무 많아. 김영하 작가님 하니까 30년의 역사만큼 쌓인 썰이 많은데 제가 IT 업계에 정착하기 전에 또 어떤 공기업에서 잠깐 또 일을 했었어요. 많은 일을 했죠. 근데 뭐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이었는데 그냥 뭐 알바였어요. 최저시급 받고 한 달씩 계약한 알바였는데 요즘 같았으면 챗GPT가 할 일을 제가 한 거예요. 완전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그냥 완전 날것에 각자 된 것들을 짜집기를 해서 똑같이 형식을 맞추고 책으로 만드는 딱 챗GPT가 할 만한 일이죠. 그걸 제가 했는데 그 일이 없을 때는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내고 알바인데 거기서 뭐 인터넷 서핑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이 없는 게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퀴즈쇼가 신문사에 연재했던 작품이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신문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퀴즈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퀴즈쇼를 신문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긁어가지고 한글 파일에 붙여넣기 해서 일하는 것처럼 해서 그거를 퀴즈쇼를 다시 읽으니 재밌군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거의 무슨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복창 터질 일이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짜릿한 어떤 그런 이탈이 좀 있으셨군요. 그런 즐거움을 주셨던 작가님이십니다. 너무 귀여우시다 우리 작가님 진짜. 와. 자 그러면 중간중간 또 뭐 추억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소설 내용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코토라는 단편 소설은 정말 재밌어요. 첫사랑과도 관련이 있는데 마코토가 이제 일본인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어 국문학과에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2000년 봄. 이 배경이 지금 20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마 이름이 지영일 거예요. 여학생인데 대학원생이고 석사과정 이제 막 밟고 있는데 그 국문과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국문과라는 거는 약간 독특한 포지션인 것 같긴 해요. 세계 최고의
국문학으로 세계 최고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로 오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유학을 오고 막 국문학을 관심 있는 아이들은 오는데 마코토가 딱 나타난 거예요. 대학에. 그래서 마코토는 굉장히 잘생긴 걸로 나와요. 네. 완전 훤칠한 키에 뭐 눈썹도 짙고 사슴 같은 눈망울. 그래서 어깨도 넓고. 네, 이 국문과 여성들 사이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이거는 되게 요즘 나오는 논인데 요즘 테토남, 애견남, 애견녀 이런 네. 얘기 유행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게 나와요. 이 언니들이 국문과 남자들은 입학할 때 테스토스테론 제거 주사를 맞고 들어오냐 라고 하는데 이제 마코토가 딱 들어오니까 다들 주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김영하 작가님의 이 너무 유머러스한 표현 모두가 마코토에게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그 늙은 교수들도 막 관심을 보이고 그는 그냥 유학생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보낸 외교관 같았다. 막 귀티나고 네. 뭔가 기품 있어 보이고 막 이런 저는 느낌인 거죠. 이 단편이 약간 이 장면을 기억해요. 그래서 교수가 마코토군 자네는 독도가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고 나서 네. 국제적인 이슈가 있고 나서 그랬더니 마코토가 뭐라고 할까요?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독도는 갈매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전 할 때도 누구 편이야 그러면 저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팬입니다만 이러고 귀여워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당연히 마코토를 짝사랑했죠. 네. 그래서 자기는 잘생겨서가 아니고 유머 감각 때문도 아니고 나는 그 인간이 너무 자체에 관심이 간다라고 했다가 사실은 뻥이다. 그가 잘생겼고 상냥하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좋아한다. 근데 국문과를 공부를 하면 연구 분야 중에 이제 한문학 한자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인들은 일본어에 한자가 들어가서 얘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이 한자 좀 알려줘. 이거는 뭐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제 국문과 모든 이제 언니들이 다 째려보는 거예요. 야, 네. 너 갑자기 뭐 한문학 교수 되려고 그래? 이러면서. 여자들끼리는 알잖아요. 이게 네. 추파를 던지는 건지 수작을 부리는 건지 다 알죠, 여자들끼리. 네. 네. 그 마코토가 또 귀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문학을 공부하는 애니까 그 작가 이광수가 실제 이광수랑 가짜 이광수가 있다. 그래서 가짜 이광수로 바꿔치기를 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귀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마코토랑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집이 서울인데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자기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하숙을 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절대 반대를 하셨는데 결국은 마코토가 사는 그 하숙집에 얘도 들어가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마코토가 근데 또 일찍 가요 학교를. 그래서 막 일찍 일어나려고 난리를 치고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다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냐,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 국문학에. 그때 알고 보니까 전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여자친구가 제일교포였다. 자인이쳤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빠친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너 헤어져라. 안 그러면 너 죽여가지고 도쿄만에 던져버리겠다. 근데 보통 이제 좀 멋있으려면은 그래도 사귀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헤어졌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목숨은 하나뿐이니까. 한국 사람들 이제 그렇게 돼서 한국 사람을 알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 재밌고 일본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막 환대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좋았다. 그랬더니 내 방으로 와. 내 하숙방으로 와. 나도 언제나 열려 있어. 속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현주라는 여학생이 등장을 해요. 네. 이 친구는 학부생입니다. 어리고 되게 막 피부 뽀얗고 근데 항상 자기는 항상 막 어지럽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화자가 이 현주 욕을 장장 하나 둘 셋 네 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합니다. 네. 욕을 계속해요. 그리고 소설도 쓰는데 자기 한 편밖에 안 읽어봤는데 너무 소설이 너무 별로고 오빠들이 걔 소설을 칭찬. 야, 너 읽어보고 얘기해라. 현주 소설 괜찮아. 라고 하면은 야, 그 읽어봐야 아냐? 한 개만 봐도 별로다. 라고 하고 현주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현주랑 마코토랑 사귀게 돼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 사귄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누가 봐도 사귀는 네. 것처럼 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가방 이런 거 있잖아. 가방 문을 딱 열었는데 네. 둘이 뭔가 약간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하고 당황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네. 지영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선영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코토는 정작 주인공의 이름도 잘 모르는 이름도 거예요. 모르는 거 너무 상처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을 접는 거죠. 그래서 국문학 같은 거 이제 안 하고
광고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온라인 광고가 되게 너무 충격적인 이제 혁신처럼 사람들이 애드벌룬 띄우라고 하고 네. 저도 여기서 아 진짜 옛날 소설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는데 얘는 여기서도 짝사랑을 계속하고 나는 짝사랑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나올 줄 몰랐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정말로 현주가 그 뇌종양으로 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맨날 남자들 꼬신다고 현주 욕을 5장을 했잖아요. 막 어지럽다 그러고 항상 쓰러질 때도 의식이 있다. 얘는 손을 머리에 대고 이러면서 한쪽으로 예쁘게 쓰러져서 그게 너무 꼴보기 싫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진짜 어지러웠던 거였던 거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질투하는 이게 예전에 그 박완서 작가님의 그 여자네 집 같은 그런 모먼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좋아서 네.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현주에 대한 질투심은 현주의 죽음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의 그 죽음 자체가 사람들이 그 애도하고 그 예쁜 영정사진에 또 현주가 이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정말 또 싫은 거죠. 어떻게 근데 이게 사실 여자의 심리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까지 읽으면서 김영하 소설이 어떻게 이렇게 여자의 심리를 잘 알지? 전 그게 좀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그러니까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김영하 작가님 소설에 여자 화자가 나오는 경우에 진짜 이렇게 섬세하게 잘 표현한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저 이거 솔직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나는 못났다. 나는 되게 별로인 사람이다. 라고 나는 아직도 얘를 질투해 라고 쓰는 게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글도 잘 썼던 거죠. 죽기 직전에 등단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되게 놀랐어요. 근데 나는 몇 년이 흐르고 나는 지금 이 순간 화자가 쓰고 있는 이 순간 긴자의 커피숍에서 마코토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앞에를 읽을 때만 해도 이 화자가 어느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얘가 지금 긴자에 있다는 것도 안 나오고 그냥 냅다 대학생활로 시작을 해서 그냥 마코토가 또 현실로 등장할 줄 몰랐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 문장에서 분위기가 확 전환이 돼요. 그런 또 시점으로 인해서 어떤 그 긴장감을 주는 또 작가의 장치였군요. 네, 완전 장치죠. 그래서 너무 이런 걸 잘하신다. 연출이죠. 너무 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본에 뭐 출장을 왔다가 그 당시 이제 선배를 우연히 만났는데 마코토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마지막 장면은 아니고 마지막 직전 장면 낭독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그 이후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딱 끊는 거예요. 완전 마지막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저 좋아했던 거 알아요? 약간 사실 저는 이런 게 되게 멋있는 모먼트 같아요. 내가 널 좋아했었어. 근데 이 사람은 말해놓고 막 미치겠는 거죠. 근데 마코토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맞아, 미안. 용서해주세요. 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고개를 숙여 정말 무슨 국가 원수가 대국민 사과하듯이. 네, 정말 그 도계자 박는다고 하잖아요. 일본식 사과 이마를 바닥에 바닥에만 안 닿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농담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세요라고 하니까 고개를 드세요 제발 이러니까 갑자기 딱 고개를 들면서 마코토가 자기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 약간 여기서 뭔가 조금 기류가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 되게 기대했는데 반전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웃겨요. 스포하진 않을게요. 김영하 작가가 이 마지막 부분 이렇게 장면을 떠올리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테이블의 위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재밌었을까요? 끼득끼득하면서. 그래서 작가의 말에 써 있잖아요. 이거는 다 나의 재미를 위해 쓴 소설이고 청탁 받고 쓴 게 아니고 쓰면서 즐거웠다는 게 너무나 느껴졌어요. 네. 근데 왜 이제 한 몇십 년이 흘러서 한 적어도 20, 30년은 흘러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옛날에 내가 너 좋아했었잖아. 누군가가 이런 착한 장난기 섞인 그런 말을 하면 흔들리세요? 아니요,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은 좋고요. 기분은 좋은데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걔가 멋있다? 그럼 흔들리겠죠. 이제 저도 이제 졸업한 지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너무 수도 없이 해요, 사람들끼리. 그래요? 그때 내가 너 좋아했었어. 옛날에 얘가 너 좋아했었잖아. 내가 너 좋아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 어떤 그 감정이
너무나 반감이 돼서 이제 그 말이 설레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어떤 사람관계, 특히 남녀관계, 이성관계에 있어서 네. 중요한 한마디거든요. 네, 맞아요. 그와의 추억이 어떻게 다시 네. 편집되느냐. 맞아요. 되게 네. 중요한 한마디인데 그게 어떻게 끝나는지는 여러분 꼭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재밌으실 거예요. 네. 네.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들으면서 우리 같이 더 끼득끼득 해볼까요? 네. 오웬이라는 가수의 제목도 사실 나도 널 좋아했어 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그 대치동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흥행은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슴스머니 재밌어요. 저 큰 기대 없이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 원더걸스 소희 배우님이 이제 첫 주연한 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뭐 내용이 비슷한 건 아닌데 겹치는 소재가 되게 많아요. 국문과고 여기서 이제 남자 2명, 여자 2명이 나오고 약간 질투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 친구는 글을 잘 쓰고 이 친구는 국문과지만 같이 막 문학 답사 이런 것도 가요. 가는데 대치동에서 이제 국어 강사로 일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친구들을 막 만나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일본인이에요. 약간 여기 모티브가 있네요. 그래서 내용은 다른데 네. 모티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겹치는 소재가 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전혀 다르고. 근데 거기서 그 일본인 역할을 타쿠야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다른 방송사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알아요. 타쿠야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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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라다 타쿠야. 기모나 네네. 타쿠야 아닙니다. 네. 제가 사실 테라다 타쿠야를 진짜 좋아해요. 네, 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난 늘 타쿠야가. 네네. 저 만난 적도 있어요. 제 친구가 그 JTBC 연출 있었어서. 진짜로요? 네. 너무 잘생겼죠, 그 친구. 너무 네, 네, 멋있어요. 남편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당황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읽을 네, 때 네. 다시 읽으니까 타쿠야님 얼굴로 생각하면서 마코토를 읽었어요. 너무 약간 매칭이 된다. 네, 그래서 그 너무 정도는 더 돼야지. 네. 그래서 네. 이 영화 재밌습니다. 네. 국문과 배경으로. 네. 그래서 이 영화의 OST 사실 나도 널 좋아했어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김영하 작가의 소설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 도중에서 마코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장유진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나도 널 좋아해.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알라딘 김경영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알라딘 입문 MD 김경영입니다. 네. 벌써 연말이에요. 좀 바쁘시죠? 어때요? 연말은? 연말에 뭐 비슷한 것 MDD. 같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그래도 좀 이렇게 대형 서점들은 좀 많이 붐비잖아요. 맞아요. 네, 연말 네. 이제 막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제 올해 나온 좋은 책들을 팔려고 노력하는 시기죠. 아니, 조금 판매량도 늘어나나요, 실제로? 원래 겨울이 책 읽기 더 좋은 계절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좀 늘어야 되는데 네. 요즘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요즘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텍스트 힙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독서량이 늘었다는 보도들을 봤는데 꼭 그게 체감이 안 되나 보죠. 그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좀 반응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온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책을 많이 읽으리라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책 좀 소개해 주시면 확실히 또 그죠? 어떤 독서량을 이렇게 증가하시는데 견인이 될 겁니다. 연말 연초에 또 어울리는 책 가져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네. 에디투스 출판사에서 나온 클레르 마랭의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은 최신간은 아니고요. 올해 5월에 출간되었던 책입니다. 저는 출간되자마자 읽고 박수 쳤었는데요. 책을 읽고 박수를 쳤다고요? 어떤 표현인 의미에서? 거죠. 너무 좋아서? 네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기쁩니다. 네. 그동안 이 책이 입소문을 타고 아름아름 퍼져서 그래도 꽤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이면 이제
막 여름 시작하면서 네. 이제 나온 책인데 연말에 더 어울린다고 해서 그동안 좀 아꼈다가 가져오신 거였네. 네. 이게 연말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유는 네. 그 연말 연초에는 이동이 잦잖아요. 예. 그 물리적 이동이라기보다는 직장인의 경우 조직 변경이 많이 되는 때고 또 원치 않는 이동일 경우도 많고 또 단지 조직 변경뿐만 아니라 아예 퇴사나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년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를 기다리는 좀 어중간한 시기잖아요. 어쨌든 자리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때인데요. 그래서 다들 좀 붕 뜬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좌절해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연말에 이 들뜬 분위기가 별개로요. 또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내 자리라는 것이 뭐지? 네.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확고한 자리를 점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로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트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뭔가 자아성찰을 하고 현재 내 위치를 다시 점검하는 좀 무거운 제자리에 있다는 거. 그 제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좀 한 해를 잘 조용히 정리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가요? 네네. 보통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인기가 연말에 높긴 한데요. 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항상 연말에 두 가지 기분을 동시에 느끼더라고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끝났다는 안도감에 뭐 한숨 내쉬는 동시에 네. 그런데 나는 올해 대체 뭘 한 걸까?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불안감과 자책에 네. 시달리기도 하죠. 그렇네요. 네. 지금 그 두 가지 감정이 다 공존을 해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12월 정도 되면 맞아요. 네, 이 책은 아마 후자의 기분을 많이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걸까? 네. 정말 이렇게 한 해를 날리다니요. 이런 분들에게. 네. 네. 이 책은 제자리에 대한 철학적 탐구예요. 일단 주제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제자리? 네, 그러니까요. 네, 제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제자리라는 게 사실 있나 싶기도 하고. 이 책이 철학적 탐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자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에세이스트이고 소설가예요. 주로 철학 에세이를 쓰는 분인데요. 이 책도 저자 자신의 철학적 관념을 쭉 밀고 가는 책이어서 소개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자의 생각에서 출발한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라서 요약이라는 것이 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어려운데요. 그래도 네. 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이 사회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싶어 하죠. 딱 맞는 내 자리를 찾아서 뿌리 내리고 싶어 합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자리를 이동하게 될 때, 팀이 변경되거나 내가 하는 일이 바뀔 때 불안해하고 당황스러워하죠. 그러나 저자는 이 뿌리 내림이라는 상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클레르 마랭은 자기 자리에 꼭 맞는 상태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리 옮김이 곧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해방이라 그러면 뭐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원래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 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떤 우연적인 요소의 작용을 배제한 생각이었고 네. 또 그 자리에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과 한계는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는 안정성을 갈망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확고한 자리, 안정성 이런 것은 사회의 위계가 만들어낸 분류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나를 정의해오던 자리를 버리고 다른 정체성을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해방, 흥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리 옮김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네요. 불안정이 아니라 해방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네. 책에서는 여러 소설가와 사상가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네. 그중 특히나 조르주 페렉의 문장이 많이 등장합니다. 페렉은 산다는 것, 그것은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면서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책은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요. 우리가 기존의 자리에 너무 자신을 맞추고 순응했기 때문에 실존이 얼어붙었다고 말합니다. 네. 안정성과 실존을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 거죠. 그렇지만 존재라는 것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흔들림이 표준값이잖아요. 네. 우리는 늘 움직이는 존재고 우리를 둘러싼 정서, 사회, 지리 모든 것은 결코 한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표류하는 상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표류하는 그 상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싫어서 그거 자체가 되게 불안정으로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직장도 너무 자주 옮기고 막 그런 이직이 너무 많으면 뭔가 제가 문제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좀 약간 우리 고정관념을 좀 뒤흔드는 작가의 주장인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인간 심리가 네. 원래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계속 실존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지 않으면 네. 안정성을 벗어나는 상태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죠. 그래서 이 책 같은 텍스트들을 계속 읽어서 정신을 깨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일들에 두려워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클레르 마랭은 또한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고 정돈된 상태를 기성, 질서, 위계, 지배 권력과 연결시킵니다. 그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사실 권력이 내리는 것이잖아요. 네. 질서를 흔들지 말라는 명령 같은 거요. 가만히 있으라. 이거 사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떤 한 사건을 좀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모든 국민이라면 이제 세월호 네. 이후에 이 단어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 자체가 좀 위험을 품은 명령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네. 그 마랭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고정되어 자기 자리를 지닌 상태의 숨은 폭력성을 말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자리가 열어주는 역동성과 교류, 만남들 이런 것이 소거된 사회는 결국 이 상태에서 이득을 얻는 권력이 원하는 상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네. 페렉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발성과 차이가 끼어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클레르 마랭이 자기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자리 옮김의 상태에 대한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 클레르 마랭의 주장에 굉장히 시원함이 있고요. 저는 네네. 이런 문장들에 큰 위안을 받았어요.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얽매이거나 네. 한 가지 리듬만 고수하거나 한 가지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만 예속되길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단 하나의 존재 방식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삶을 실험하는 사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네. 그물에 걸린 것과도 같은 실존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다. 한 발짝 물러나 대열의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 대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구속되고 속박된 채 정체되지 않는 것이다. 족쇄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사유와 운동의 절대적 자유를 주는 것이다. 좀 반동적이기도 한 동시에 또 확실히 해방감을 주는 문장이네요. 네, 책은 계속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조금씩 주제를 옮겨가는데요. 앞서 제자리를 벗어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던 마랭은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자리를 박탈당한 존재들을 하나씩 훑습니다. 네. 흑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개인의 실존에 관한 문제와 소외된 자들의 정치적 자리 없음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재밌었어요. 이게 아까는 이렇게 어떤 실존에 관한 이야기들,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또 사회 속에서 좀 어찌 보면 이렇게 고정적 자리를 얻지 못하는 존재, 약간 약자에 대한 또 얘기로 넘어가는 거, 이게 좀 특이하네요. 근데 그 철학이라는 것이 대체로는 딱 떨어지지 않는 주제를 다루잖아요. 네. 그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세계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세계의 네. 작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네. 네, 이 책은 그런 이야기들을 제자리라는 주제로 묶어내면서 통찰력 있는 문장들을 끝없이 풀어냅니다. 네. 이 문장들이 정말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저자의 어휘 사용이 놀라운 책인데요. 그 철학책들 중에는 어려운 개념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네. 네, 근데 이 책은 읽는데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와서 네. 이 부분만 읽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처음부터 읽다 보면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다채롭고 적확한 표현과 단어들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와 그 사고의 흐름을 그 속도를 맞추면 내가 충분히 설득당할 수 있는 충분히 네. 이해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의 자리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 계급 횡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계급 횡단?
뭔가 이렇게 사다리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어떤 네. 개념이죠? 맞습니다. 사다리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아주 쉽고 거칠게 말하자면 개천에서 난 용과 같은 개념입니다. 네. 아니 에르노의 문학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주제고 디디에 에리봉의 역작 랭스로 되돌아가다 같은 책에서도 계급 횡단 주제를 다루죠. 그 계급 횡단자라는 것은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출신 계급과는 다른 사회적 계급에 속하게 된 이들을 가리키는 말하자면 신조어인데요. 아, 네. 이 계급 횡단자들의 정신은 사실은 두 갈래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출신 계급,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후의 성인기부터 속하고 있는 현재의 계급. 최근 이 두 계급 사이에서 항상 어쩔 수 없는 이방인으로 지내면서 느끼는 자리 없음의 문제를 말합니다. 네. 이런 문장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무언가에 참여하고 대화에 끼어들고 무리 속에 들어가고 팀의 일원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그 일부가 되고자 간절히 바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다. 네. 그럴 때는 우리를 둘러싼 어떤 분위기, 만질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어떤 것, 존재와 가시성의 아우라 같은 것이 우리를 피하고 배제하는 것만 같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존의 보이지 않는 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마비된 것처럼 저 멀리 기슭에 서 있게 된다. 우리는 춤에 참여하고 싶지만 기세도 대담함도 자신감도 부족하다. 여유로움과 유연함도 부족하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열망도 흥미도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쇼가 우리 눈에 너무 낯설게 느껴져서 이따금 부조리극으로 보일 정도로 말이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양쪽 세계 모두에서 내 자리가 없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잖아요. 네. 계급 횡단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 알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속한 그 어떤 세계에서도 내 자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건 정말 너무나 힘든 네. 그 경험이잖아요. 네. 아마 모든 분들이 다들 이런 감정을 경험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 또한 자리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내 자리가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의 당혹스러움이죠. 네. 이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어주는 책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써놓은 것 같은 문장을 보면서 드는 쾌감이 있잖아요. 네. 그 알아줌에서 오는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공감은 같이 해줄 수 있는 책. 네. 네. 그 자리 없는 네. 상태에 대해서 철학적 탐구를 하는 책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돌아서 결국 책의 마지막 장까지 오면 자리란 무엇이며 자리 없음의 상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을 읽기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많은 지점들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 속에서 내 자리를 찾으며 그저 불안해하던 마음과는 또 달라진 나의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고요. 그 관점을 취하는 과정에서 시원한 해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연말 되면 내가 진짜 누구와 무슨 약속을 잡고 뭘 정리해야 되고 진짜 정신없이 지나면서 그 한 해의 정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누구, 나는 어디. 맞아요. 네, 항상 그런 느낌으로 한 해를 이상하게 마무리를 하는 경험을 매년 하는데 이런 책 한 권으로 좀 아까 지금 말씀하신 해방이라는 그 느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우리 김경희 MD님이 박수를 치면서 이 책을 처음에 접하셨는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끌레르 마랭의 제자리가 있다는 거 오늘 소개 잘 받았습니다. 김경영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